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괴물로 변하니? 엄청난 할인가라고 생각하세요. 새벽 6시 싸구려 협탁 위에서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떠 있었다. 희경은 눈을 감은 채 진동 소리를 무시했다. 하지만 전화는 끊어지지 않고 2번, 3번 연달아 울렸다. 혹시나 병원에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 전화를 받자 명자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흘러나왔다. 예, 내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당장 와서 아버님 좀 오전 9시까지 대학병원에 모시고 가라. 희경이 재우와 유라의 행방을 묻자 명자는 짜증 섞인 한숨을 쉬었다. 재우는 출근해야 하고 유라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하는데 어떻게 오니? 병원 사정 제일 잘 아는 네가 와야지. 희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어머니, 저 그쪽 아들이랑 이혼한 거 아시죠? 명자가 코웃음을 쳤다. 서류에 도장 하나 찍었다고 12년 가족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니? 희경이 대답했다. 네, 남입니다. 희경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혼 후 맞이하는 5번째 아침이었다. 희경은 좁은 5평짜리 원룸의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이혼 기념으로 자신에게 선물한 싱글 오리진 원두를 갈아 천천히 커피를 내렸다. 뜨거운 물이 원두 위로 떨어지며 부풀어 오르는 향기는 그녀가 12년 동안 누려보지 못한 온전한 자유의 냄새였다. 시댁의 그 숨막히는 공기와 양냄새가 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10분을 넘기지 못했다. 다시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송재우, 전 남편이었다. 희경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재우의 다급하고 징징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경아, 혹시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 엄마가 허리를 삐끗하셨다는데 네가 오늘만 좀 아빠 병원 모시고 가면 안 될까? 딱 오늘 하루만. 희경은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네가 반차 내고 모시고 가. 재우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졌다. 야, 내가 어떻게 갑자기 반차를 내? 오늘 오전 10시에 진짜 중요한 영업 미팅 있는 거 너도 알잖아. 어떻게 갑자기 반차를 내냐는 그 한마디. 그 익숙하고 이기적인 문장이 희경의 귓가를 때리는 순간 그녀의 명치 끝에서부터 뜨거운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지난 6년 동안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들었던 변명이었다. 중요한 미팅, 중요한 회식, 중요한 승진 심사, 재우의 시간은 항상 중요했고 희경의 시간은 언제나 하찮은 것으로 취급받았다. 희경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나는 당신 아버지 병원 수발들려고 내 15년짜리 커리어를 통째로 버렸는데. 재우가 짜증스럽게 신음했다. 아, 진짜. 또 옛날 이야기야? 너는 왜 매번 사람 피곤하게 지나간 일을 꺼내냐? 그냥 오늘 하루만 도와주면 덧나? 희경은 더 이상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곧바로 재우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스마트폰을 식탁 위에 엎어둔 희경은 텅 빈 하얀 벽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벽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6년 전 그날의 장부들이 선명하게 떠오르고 있었다.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의 기억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6년 전 그날, 희경은 중소기업 회계팀의 유능한 대리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듀얼 모니터가 놓여 있었고 왼쪽 화면에는 더 좋은 회계 프로그램이, 오른쪽 화면에는 복잡한 엑셀 결산표가 띄워져 있었다. 월말 세금, 계산서, 마감일이었다. 희경은 단 1원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으로 회사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있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그녀의 손끝에는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이 묻어났다. 그때 책상 위에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명자였다. 수화기 너머로 명자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아버님이 쓰러지셨다는 것이었다. 희경은 결산 서류를 덮어두고 겉옷을 챙겨 미친 듯이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다. 소독약과 피냄새가 진동하는 응급실 침대 위에 시아버지 학수가 의식을 잃고 누워 있었다. 뇌졸중이었다. 희경은 사색이 된 명자를 부축하며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입원 수속을 밟고 병원비를 결제했다. 정작 친아들인 재우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응급실에 나타났다. 그의 양복에서는 회식 자리에서 배어든 짙은 고기 냄새와 소주 냄새가 풍겼다. 재우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른 채 멍한 얼굴로 서 있을 뿐이었다. 다행히 학수는 목숨을 건졌지만 오른쪽 다리에 신경이 마비되었다. 의사는 퇴원 후에도 매일같이 병원에 나와 혹독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원하는 날 아침, 명자가 병실 복도에서 희경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명자의 눈에서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희경아, 딱 일주일만 네가 아버님 재활병원 좀 모시고 다녀주면 안 되겠니? 내가 늙어서 휠체어 밀 힘도 없고 너무 겁이 나서 그래. 네가 연차 좀 써서 일주일만 도와다오. 희경은 휠체어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가족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의 연차를 냈다.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대한 덫의 시작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일주일은 한 달이 되었고 한 달은 반년이 되었다. 간병의 현실은 끔찍한 육체 노동과 감정 노동의 연속이었다. 희경은 매일 아침 묵직한 철제 휠체어를 끌고 울퉁불퉁한 보도블록을 지나야 했다. 오르막길을 오를 때면 손목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병원 일정은 끝이 없었다. 신경과 진료를 보고 나면 신장내과로 가야 했고 그 다음 날은 안과 검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항응고제, 신장보호제, 혈압약 등 매일 챙겨야 하는 약봉지만 수십 개였다. 그 끔찍한 대기실 의자에 앉아있을 때마다 희경의 주머니 속에서는 회사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진동했다. 배대리님, 거래처에서 세금 계산서 수정 요청 들어왔습니다. 배대리님, 이번 달 결산 보고서 언제 주실 수 있나요? 희경은 시아버지의 소변통을 비우면서 한 손으로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동시에 회사 상사에게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다. 도저히 버틸 수 없게 된 희경은 시누이 유라와 남편 재우에게 교대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철저한 외면이었다. 유라는 자기 아이들 영어 학원과 수학 학원 스케줄을 맞추느라 단 하루도 짬을 낼 수 없다고 짜증을 냈다. 재우는 이번 달에 과장 승진 심사가 있어서 절대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결국 희경은 15일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무급 반차를 쓰기 시작했다. 월급은 반토막이 났고 회사에서의 입지는 매일 좁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치명적인 사고가 터졌다. 희경이 병원 원무과 앞에서 처방전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회사에서 급하게 처리해야 했던 직원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고 만 것이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회사는 가산세를 물게 되었고 회계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다음 날 아침 희경은 부장실로 호출되었다. 부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부장은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지친 기색으로 희경을 바라보았다. 배대리가 우리 팀 핵심 인력인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일주일에 절반을 병원에 가 있는 사람한테 회사 자금을 계속 맡길 수는 없어. 우리도 한계야. 결정을 해. 회사 업무에 온전히 집중하든가
아니면 여기서 그만두든가. 희경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부장실을 빠져나왔다. 대낮의 거리는 눈이 부시게 환했지만 희경의 눈앞은 캄캄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희경은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재우를 발견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 부장님이 결단을 내리래. 그녀는 재우가 놀라서 일어나며 이제부터라도 자신이 연차를 내고 돕겠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재우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대꾸했다. 그래? 그럼 그냥 쉬어. 아빠 다 나으실 때까지 집에서 푹 쉬면 되겠네. 희경은 숨이 턱 막혔다. 쉬라고? 내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 나 혼자 매일 휠체어 밀고 병원 뛰어다니는 게 쉬는 거야? 당신이 반차를 내. 당신이 짐을 나눠줘야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거 아니야. 그제야 재우가 신경질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나보고 회사를 빠지라고? 미쳤어? 나는 이 집안 가장이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깟 중소기업 격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 어차피 그거 다 네 용돈이나 하는 푼돈 아니야? 내 월급으로 우리 식구 다 먹고 사는 건데 내가 어떻게 회사 눈치를 보며 반차를 써? 그 순간 희경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15년. 그녀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쌓아올린 경력. 단일원의 오차도 없이 맞춰내던 완벽한 장부들. 그녀의 피와 땀이 서린 전문성이 남편의 입을 통해 푼돈이라는 두 글자로 전락해버렸다. 희경은 재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분노조차 잃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완벽하게 혼자라는 사실, 이기적인 괴물들 틈에 던져졌다는 끔찍한 현실만이 피부에 닿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고 빈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사직서를 써내려갔다. 그녀의 이름 세 글자와 함께 그녀의 인생이 지워지는 순간이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리로 돌아온 희경은 멍한 눈으로 책상 위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때가 묻은 인체공학 마우스, 숫자형 버튼이 하도 눌러서 달아빠진 맞춤형 계산기, 야근할 때마다 믹스 커피를 타 마시던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이 차례대로 종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동료들은 안타까움과 동정이 섞인 시선으로 그녀를 훔쳐보았다. 대낮에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회사 건물을 걸어 나오는 순간 희경은 우주미아가 된 것 같은 지독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잃어버린 돈을 계산했다. 앞으로 10년은 더 벌 수 있었던 연봉, 퇴직금 복리이자 납부가 중단될 국민연금까지 그 숫자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폭력적이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만약 당신의 배우자가 간병을 강요하며 당신의 커리어를 무시한다면 그 희생의 대가를 어떻게 계산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월급의 상실일까요? 아니면 훨씬 더 깊은 자아의 상실일까요? 희경은 무거운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 명자가 희생에 대한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표현해 주길 바랐던 것은 완벽한 착각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명자는 소파에 누운 채로 명령했다.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당장 세탁소 가서 내 드라이클리닝 찾아오고 아버님 드시게 전복죽이나 푹 끓여라. 시간은 무자비하게 흘렀다.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면서 희경의 역할은 단순한 병원 동행에서 완전한 가사 도우미이자 무급 간병인으로 전락했다. 시아버지의 목욕을 시키고 대소변을 치우고 무거운 휠체어를 트렁크에 싣고 내리는 동안 희경의 손목인대는 늘어났고 허리에는 만성 통증이 자리 잡았다. 명자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기괴해졌다. 어느 날 희경은 시아버지의 재활치료가 길어지는 바람에 명자가 따로 주문한 특제 한약을 제 시간에 찾아오지 못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명자는 거실 바닥에 물컵을 집어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넌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으면서 그깟 심부름 하나를 제대로 못하니 내가 화병이 나서 살 수가 없다. 희경은 얼어붙었다. 자신이 왜 집에서 놀고 먹는 신세가 되었는지, 누구를 위해 15년의 경력을 포기했는지 명자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완벽하게 삭제되어 있었다. 희경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아 퇴근한 재우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재우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귀찮다는 듯이 말했다. 그냥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해.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그 순간 희경은 깨달았다. 이 집안에서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언제든 욕을 먹고 사과해야 하는 하녀일 뿐이라는 것을. 시누이 유라의 생일이 있던 토요일 주말이었다. 희경은 시아버지 학수를 모시고 대학병원에서 무려 6시간 동안 정밀 자기 공명 영상 검사를 받았다. 녹초가 되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명자와 재우, 그리고 유라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희경의 옷에서 나는 퀴퀴한 병원 소독약 냄새와 명자가 뿌린 비싼 향수 냄새가 잔인하게 대비되었다. 희경이 당황하며 묻자 명자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유라 생일이라서 시내에 있는 최고급 오마카세 초밥집에 가기로 했다. 아버님은 어쩌시고요? 라고 묻자 명자는 혀를 찼다. 거기는 계단이 많아서 휠체어가 못 들어가. 희경이 식당을 바꾸자고 제안했지만 명자는 단칼에 거절했다. 유라가 거기서 먹고 싶다는데 왜 칠순 다 된 애비 때문에 딸 생일을 망치니. 넌 아버님 밥이나 챙겨드려라. 세 사람은 희경에게 수고한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를 짐짝처럼 버려두고 화려한 저녁 식사를 하러 떠났다. 텅 빈 집안에 남겨진 희경은 찬장에서 싸구려라면 2봉지를 꺼내 물을 올렸다. 낡은 식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라면 2그릇이 놓여 있었다. 집안은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끔찍하게 적막했다.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학수는 불편한 왼손으로 젓가락질을 하려다 자꾸만 면발을 식탁 위로 흘렸다. 희경은 아무 말 없이 벽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면을 씹어 삼켰다. 그때 학수의 떨리는 손이 멈췄다. 그는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뒤섞인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희경아, 학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희경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텅 빈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버님이 왜 미안하세요. 아픈 게 아버님 잘못도 아닌데요. 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다. 그릇을 씻어내는 물소리 사이로 차가운 진실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이 미쳐버린 집구석에서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사람은 뇌가 망가진 시아버지뿐이었다. 멀쩡하게 2발로 걷고 숨쉬는 시어머니와 남편, 시누이는 괴물이었다. 남편에 대한 일말의 미련조차 그 순간 완벽하게 부서져 내렸다. 추석 명절을 하루 앞둔 날이었다. 희경은 새벽 5시부터 주방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고 나무를 데쳤다. 온 집안에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커다란 소쿠리에는 애호박전과 산적꼬치가 산처럼 쌓여갔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오후 3시가 되었을 무렵 거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학수였다. 그는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며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급성 호흡 곤란이었다. 희경은 들고 있던 기름 묻은 집게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달려갔다. 아버님 숨 쉬어 보세요. 희경은 사색이 되어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소리쳤다.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해요. 그때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명자가 걸어 나왔다. 명자는 숨 넘어가는 남편을 한번 쳐다보고는 주방 바닥에 널브러진 명절 음식들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었다. 지금 병원에 가면 저 산더미 같은 명절 음식은 누가 다 부치니. 차례상에 올릴 것마저 다 해놓고 가야지. 희경의 사고 회로가 그 순간 완전히 정지했다. 그녀는 외계 생명체를 보는 듯한 눈으로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시아버지의 목숨이 며느리가 부쳐내는 애호박전 한 접시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순간이었다. 희경의 내면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희경은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재우에게 달려갔다. 당장 아버님을 모시고 응급실로 가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재우는 시뻘개진 얼굴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내가 술을 마셨는데 어떻게 운전을 해. 대리기사 부르기도 귀찮으니까 그냥 네가 택시 타고 다녀와. 희경은 헐떡이는 시아버지를 홀로 부축해 간신히 택시 뒷좌석에 밀어넣었다. 명절 전날 밤의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다. 희경은 7시간 동안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산소호흡기를 단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다. 의사들의 호출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수납과 검사를 마친 뒤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온 시간은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명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직 붙여야 할 동태전이 산더미인데. 그 순간 희경의 마음속에서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인내심에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희경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그깟 전쪼가리가 당신 남편 목숨보다 중요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며느리가 고함을 치자 집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죽은 정적에 휩싸였다. 안방으로 들어온 희경은 분노와 서러움으로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재호가 들어왔다.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훈계하기 위해서였다. 너 아까 우리 엄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명절이라 엄마도 예민해서 그런 건데 며느리가 돼서 꼭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겠어. 희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남편을 쳐다보았다. 재우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걸터 앉았다. 진짜 또 시작이네. 너 요새 매사에 불만투성이인 거 알아. 내가 아까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했잖아. 도대체 나보고 더 어쩌라고. 희경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신이 희생한 6년의 시간과 날아가 버린 커리어, 잃어버린 청춘을 쏟아냈다. 하지만 재우는 지지 않고 언성을 높였다. 야, 넌 집에서 아빠 병원만 모시고 가면 되지만 나는 밖에서 뼈 빠지게 돈을 벌어오잖아.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네가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 오만한 문장을 듣는 순간 희경은 입을 다물었다. 뜨겁게 끓어오르던 분노가 순식간에 증발하고 그 자리에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냉기가 들어찼다. 말이 통하지 않는 벽을 향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지독한 에너지 낭비였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있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희경은 친정언니로부터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친정어머니가 급성 담낭염으로 다음 주 목요일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소식이었다. 희경은 달력에 빼곡하게 적힌 병원 일정을 확인했다. 하필이면 다음 주 목요일은 시아버지 학수의 신장내과 정기 검진일이었다. 그날 저녁 희경은 퇴근한 재우에게 친정어머니의 수술 소식을 전했다. 부탁이나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에는 자신이 친정병원에 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이다. 재우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그럼 아빠 병원 예약을 다른 날로 미뤄. 희경이 신장내과 특진은 예약을 한 번 미루면 2달을 넘게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하자 재우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처형 보고 장모님 수술 챙기라고 해. 희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하루 연차 내고 아버님 모시고 가. 재우는 코웃음을 쳤다. 내가 어떻게 빠져? 가니 다음 주 목요일에
3분기 전략회에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재우는 그 말만 남긴 채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의 어머니가 수술실에 들어가든 말든 그는 자신의 책임을 완벽하게 회피했다. 희경은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이번 한 번만 어머니가 아버님을 모시고 병원에 다녀와 달라고 간청했다. 수화기 너머로 명자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려왔다. 예,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네가 하니. 네가 수술실 밖에서 기다린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어. 희경은 숨이 턱 막혀왔다. 어머니, 제 친엄마예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명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수술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얼굴이나 보고 오면 되잖니. 아버님 병원부터 먼저 모시고 가라.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논리 앞에서 희경의 이성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시댁이라는 이름의 회계장부가 영원히 파산 선고를 내리는 순간이었다. 희경은 안녕히 계시라는 인사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목요일 아침, 희경은 시댁으로 가지 않고 곧장 친정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다. 수술실로 들어가는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다.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은 아침부터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다. 명자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10통, 재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7통, 희경은 화면을 뒤집어 버린 채 단 한 통도 받지 않았다. 오후 2시가 되자 재우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때문에 아빠 진료 못 받았잖아. 2달이나 뒤로 밀렸어. 너 진짜 미쳤어. 희경은 감정에 동요 없이 단 한 줄의 답장을 보냈다. 당신 아버지가 병원에 못 간 게 왜 내 탓이야. 그날 저녁 재우가 씩씩거리며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이기심을 탓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희경은 거실 바닥에 작은 여행용 가방을 펼쳐놓고 짐을 싸고 있었다. 재우가 삿대질을 하며 다가오자 희경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다. 재우야, 우리 이혼하자. 재우는 멈칫했다. 그는 아내가 홧김에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희경은 가방에 지퍼를 올리고 그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었다. 이혼 절차는 허무할 정도로 빠르게 끝났다. 재우는 끝까지 오만했다. 그는 15년 경력이 단절된 47살의 여자가 자신의 경제력 없이는 밖에서 단 한 달도 버티지 못하고 굶어 죽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순순히 도장을 찍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희경의 마지막 짐 상자를 트럭에 싣던 날 팔짱을 끼고 지켜보던 명자가 비아냥거렸다. 나이 47에 직장도 없는 이혼녀가 퍽이나 잘 살겠다. 밖에서 얼마나 버티나 두고 보자. 희경은 명자의 도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가 트럭 조수석에 오르려 할 때 휠체어에 앉아있던 학수가 떨리는 손으로 희경의 옷깃을 붙잡았다. 희경아,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희경은 아주 짧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아버님 때문이 아니에요. 건강 챙기세요. 희경은 12년 동안 갇혀있던 그 지옥 같은 집을 뒤로하고 떠났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그녀는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다시 현재, 이혼 후 5번째 아침을 맞이한 원룸이었다. 재우의 번호를 차단하고 멍하니 벽을 바라보던 희경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이었다. 스팸 전화인가 싶어 전화를 끊으려다 무심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아버지 학수의 목소리였다. 희경아, 미안하다. 정말 전화 안 하려고 했는데 병원에서
오늘 꼭 뇌혈관에 마라이를 찍어야 한다는데 아무도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구나. 학수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하고 어눌했다. 희경은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명자와 재우는 찢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했지만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늙은 병자는 그 괴물 같은 가족의 인질이나 다름없었다. 아무 죄 없는 노인이 병원에 가지 못해 고통받는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희경은 결단을 내렸다. 병원에 가기로 했다. 하지만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자격으로 가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학수에게 금방 가겠다고 대답한 뒤 차단해 두었던 명자의 번호를 해제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명자가 전화를 받았다. 거드름을 피우는 목소리였다. 거봐라. 내가 네가 제정신 차리고 올 줄 알았다. 빨리 와서 아버님 모시고 가라. 희경은 명자의 말을 차갑게 잘랐다. 오늘 아버님 병원에 모시고 갈 겁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명자가 코웃음을 쳤다. 조건? 무슨 조건? 희경이 또박또박 말했다. 지금 당장 내 계좌로 20만 원 입금하세요. 수화기 너머로 명자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려왔다. 뭐, 이 미친년이 네 시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데 돈을 내놓으라고. 희경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원 동행 서비스 비용입니다. 반나절 기본요금에 당신 같은 진상 고객을 상대하는 위험수당을 포함한 가격이죠. 돈 내기 싫으면 전문 간병인 부르세요. 아, 당이 급하게 부르면 25만 원은 줘야 할 텐데 선택은 알아서 하세요. 명자가 가족 운운하며 길길이 날뛰자 희경은 쐐기를 박았다. 난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타인일 뿐이죠. 입금할 시간 딱 2분 드립니다. 안 들어오면 취소합니다. 1분 뒤 스마트폰 뱅킹 앱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광명자님으로부터 2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희경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과거 간병할 때 입던 낡은 트레이닝복 대신 깔끔하게 다려진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명자가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며 약이 든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희경은 명자의 시선을 완전히 무시한 채 전문가처럼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고 학수의 휠체어를 밀고 나갔다. 병원에서의 과정은 완벽했다. 접수부터 검사, 약국 수령까지 희경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억울함이나 분노가 없었다. 이것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었던 시아버지의 간병을 위해 시어머니에게 철저하게 시간당 비용을 청구한 희경의 선택은 정당했을까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동행을 거절하는 것이 맞았을까요? 병원 일정을 모두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희경은 거실 한가운데 휠체어를 세워두었다. 명자가 당연하다는 듯이 명령했다. 온 김에 아버님 목욕 좀 시키고 가라. 희경은 핸드백을 어깨에 매며 대답했다. 아니요. 방금 받은 20만 원은 병원 동행까지만입니다. 목욕은 오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프리미엄 서비스라서요. 명자는 기가 막혀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괴물로 변하니? 돈 한 푼에 피도 눈물도 없이 계산적으로 굴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희경이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뒤를 돌아 6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갉아먹었던 늙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머니, 전 변한 게 아니에요. 그저 당신들이 내 것을 훔쳐가지 못하게 막았을 뿐이죠. 지난 6년 동안 내가 무급으로 해준 노동의 가치가 수천만 원은 좋게 넘을 텐데 오늘 받은 20만 원은 엄청난 할인가라고 생각하세요. 명자는 충격과 분노로 입만 뻐끔거릴 뿐 단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희경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기세에 완전히 짓눌려버린 것이다.
희경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무거운 철제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명자와의 마지막 거래가 완벽하게 끝나는 소리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희경은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새로 산 검은색 구두를 정성스럽게 닦고 있었다. 옆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한 준비였다. 그때 식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명자의 이름이 떠 있었다. 희경이 여유로운 동작으로 전화를 받자 명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주 화요일이 아버님 신경과 진료일이다. 내가 이번에도 20만 원 보낼 테니까 와서 좀 모시고 가라. 희경은 구두약을 닦아내며 무심하게 대답했다. 못 갑니다. 수화기 너머로 명자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내가 25만 원 줄게. 아니, 30만 원. 30만 원 주면 되잖니. 희경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어머니, 이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저 취직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이라서요. 명자가 비명을 지르듯 따져 물었다. 그럼 아버님은 누가 모시고 가라는 거냐? 희경은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어머니 아들 있잖아요. 재우더러 그 귀한 연차 쓰라고 하세요. 희경은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명자의 번호는 영구 차단 목록으로 들어갔다. 화요일 아침. 재우는 부장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며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다. 억지로 반차를 낸 탓에 오전 내내 가시방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는 짜증을 억누르며 시댁으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재우는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학수를 조수석에 태우려다 헛발질을 해 학수의 무릎을 차문에 세게 부딪히게 만들었다. 학수가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었지만 재우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트렁크로 향했다. 무거운 철제 휠체어를 트렁크에 넣어야 했지만 그는 휠체어를 어떻게 접는지조차 몰랐다. 비싼 맞춤 정장 재킷이 땀과 먼지로 엉망이 된 채 10분 넘게 낑낑거리다 결국 뒷좌석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병원에 도착해서도 악몽은 계속되었다. 재우는 신경과가 아니라 정형외과 접수처에서 번호표를 뽑고 30분을 허비했다. 간신히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가 모니터를 보며 물었다. 아버님 피물게 하는 항응고제인 클로피도그렐은 매일 제 시간에 잘 드시고 계시죠? 재우는 멍한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네? 무슨 그렐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안경을 고쳐 썼다. 그리고 경멸이 섞인 차가운 시선으로 재우를 쏘아보았다. 전 며느님은 약 이름부터 밀리그램 단위까지 완벽하게 다 꿰고 계셨는데 아드님은 아버님 드시는 약 이름 하나를 모르시네요. 재우는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희경이 6년 동안 티도 내지 않고 완벽하게 해냈던 일들을 그는 단 4시간 만에 철저하게 망쳐버렸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였다. 재우는 땀에 흠뻑 젖은 채 학수를 휠체어에 태워 집으로 끌고 들어왔다. 그는 현관문을 닫자마자 거실 소파에 쓰러지듯 엎어졌다.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며 그가 앓는 소리를 냈다. 엄마, 희경이는 이걸 6년 동안 어떻게 혼자 다 했어. 나 진짜 하루 만에 과로사로 죽을 것 같아. 그때 거실 한가운데 멈춰있던 휠체어에서 학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학수의 눈빛은 평소의 무기력한 노인이 아니라 분노로 이글거리는 가장의 눈빛이었다. 하루 해놓고 죽을 것 같으냐. 학수의 호통에 재우와 명자가 깜짝 놀라 쳐다보았다. 학수가 쉰 목소리로 하지만 뼈를 때리는 힘으로 소리쳤다. 희경이도 번듯한 직장이 있었다. 내 놈들 돈 아끼겠다고 그 유능한 애를 주저앉혀서 6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 아니냐.
재우가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 그래도 며느리가 집에서 노는데 당연히 모셔야지. 내가 어떻게 매번 반차를 내요. 학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며 최후의 선고를 내렸다. 명자 너는 앞으로 희경이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라. 그리고 재우 너, 앞으로 병원은 네가 모셔라. 정 못하겠으면 네 월급 쪽에서 전문 간병인 써. 그게 얼마나 뼈를 깎는 비용인지 내 놈이 직접 돈을 내면서 똑똑히 느껴봐라. 집안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재우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통장과 일상이 어떻게 파괴될 것인지 깨닫고 공포에 질려 굳어버렸다. 며칠 뒤 도심의 빌딩 숲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중견 회계법인의 사무실. 희경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명패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경쾌한 리듬으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다. 복잡한 회계 프로그램의 숫자들이 그녀의 통제 아래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그때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웅웅거리며 진동했다. 차단 목록을 뚫고 다른 번호로 걸려온 전화였다. 스피커폰으로 연결하자 완전히 무너져 내린 재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경아, 나야. 제발 전화 끊지 마. 한 달에 딱 한 번만이라도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돈 다 줄게. 나 진짜 병원 수발 못하겠어. 회사에서도 눈치 보여서 미칠 것 같아. 희경은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모니터 너머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며 평온하게 입을 열었다. 재우야, 내 아버지잖아. 이제 네가 그 빚을 갚을 차례야. 희경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그 번호마저 영구 차단했다. 명자와 재우, 그 지긋지긋한 이름들은 이제 그녀의 인생이라는 장부에서 영원히 삭제되었다. 희경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키보드의 엔터키를 가볍게 눌렀다. 6년 만에 세상으로 다시 제출하는 단 1원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재무제표였다. 만약 여러분이 희경의 입장이었다면 단호하게 비용을 청구하며 선을 그으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완전히 외면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새로운 출발을 향해 나아가는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